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전라도 깊은 시골 마을,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시는 오후입니다. 오래된 한옥 처마 아래로 제비가 날아들고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놓여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김말수는 올해로 83, 허리는 굽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기계를 잃지 않은 할머니죠. 하지만 요즘 들어 말순의 눈빛에는 어딘가 흐릿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장남 김철수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철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명절과 어머니 생신 때마다 빠짐없이 내려오는 효자로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하죠. 아, 철수 왔구나. 약은 먹었는지 모르겠네. 말순이 멍하니 마루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고 그 속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님 왔어? 마당 쪽에서 차남 김진수가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55의 진수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죠. 도시로 나간 형과 달리 진수는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고 가끔씩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보고 싶네요. 말순의 독백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치매 증상이 시작되면서 말수는 종종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철수와 진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막내딸 김정희가 도착했습니다. 53의 정희는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정희는 가족들 사이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해왔죠. 오빠들, 오랜만이에요. 엄마는 어떠세요? 정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철수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나왔는데 초기 치매래. 앞으로 더 진행될 수도 있대. 그럼 어떻게 하죠?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옆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자주 들를 수 있어. 그렇게 걱정하지 마. 형, 그게 무슨 해결책이야. 매일 들를 수도 없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쩌려고. 철수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수는 입술을 깨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두 오빠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들 피곤하니까 내일 천천히 이야기해요. 그날 밤 세 남매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을 팔고 어머니를 도시로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 요양시설도 좋은 곳이 많은데. 반면 진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뿌리야.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집인데 어떻게 쉽게 팔 수가 있어. 정희는 두 오빠의 마음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현실적인 철수의 생각도 옳고 감성적인 진수의 마음도 이해가 갔죠. 하지만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는 모습은 여전히 정정해 보였지만 가끔씩 멈춰서서 어디론가 시선을 던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집 내가 평생 지켜왔는데 말순의 독백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말순은 이 집에 시집 와서 6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하던 추억이 이 집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 기억들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은 기억나지 않고 먼 옛날 일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정희가 상을 들고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철수와 진수도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약 처방받으셨죠?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손이 멈추고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식사 후 철수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의논할 게 있어요. 이 집 관리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집을 어쩌겠다고? 말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집 이야기만 나오면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건강도 생각해서요. 철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진수가 형을 쏘아보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앞에서. 야, 나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목소리가 높아지려는 순간 정희가 두 오빠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오빠들, 제발 좀 진정해요. 엄마 앞에서 왜 이래요? 말수는 새 남매를 번갈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쪽이 불안하고 무거워지는 것만은 분명했죠. 그날 오후 세 남매는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마루에 모여 앉았습니다.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봄바람이 한옥 처마를 스치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이 가족에게는 곧 닥쳐올 폭풍의 전야였습니다. 말순의 병원 검진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다시 한옥에 모였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마당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정희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흐릿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약인지 언제 먹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서울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순이 중얼거리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중간에 끊긴 것이죠. 정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생각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진수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상자 속에 숨겨져 있던 봉투였죠. 진수는 그것을 들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형님, 누나, 이것 좀 봐. 진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철수와 정희가 다가와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씨가 말순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유언장을 써놓으셨어?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 남매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이 들어 있었고 작성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말순의 치매 증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말순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글을 남깁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고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켜온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을.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유언장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을 자식들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도 일부를 남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철수가 유언장을 낚아채듯 가져가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집의 3분의 1은 마을 공동체에 기부한다? 젊었을 때 도움받은 사람들에게 보답한다?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수는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도움을 받으셨다는 거지? 정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마 옛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농사일로 힘들 때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집인데 왜 남한테 줘? 철수가 유언장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를 도시로 모시고 집을 정리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려 했는데 이 유언장 때문에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죠. 형님, 그래도 어머니 뜻이잖아. 존중해야지.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야, 현실을 봐. 이 집 팔면 우리 셋이 나눠서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마을에 기부까지 하면 남는 게 뭐가 있어? 형님은 돈만 생각하는구나. 진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습니다. 야, 나도 가족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그래도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역사고 마을과의 연결고리라고. 진수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두 형제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두 오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들,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어머니 상태도 고려해야 하고, 누나는 항상 중립만 지키려고 하네. 이번엔 분명히 입장을 정해야 해. 철수가 정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희도 어느 쪽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각자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철수는 스마트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유언장 작성 당시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수도 있겠어. 철수는 이미 머릿속으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이 그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었죠.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형님은 몰라. 도시에서 편하게 살면서 우리 땅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야. 어머니도 그걸 아시고 유언장을 쓰신 거겠지. 진수는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오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형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고 진수 오빠 마음도 이해가 가는데 엄마는 뭘 원하실까? 정희는 가족 상담 전문가로서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 했지만 정작 자기 가족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마당에 나와 장독대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새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쓴 거지? 유언장을 맞아 유언장을 썼는데 내가 뭐라고 썼더라? 말순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집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마음만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정희가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너희 오빠들은 사이좋게 지내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말순은 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엄마는 다 알아 너희들이 집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안 싸워요. 그냥 의논하는 거예요. 집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야, 정희야. 그걸 오빠들한테 전해줘.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이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철수와 진수, 정희는 이장을 맞이하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유언장 소식 들었습니다. 말순 씨가 참 고마운 분이십니다. 이장의 말에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마을에 소문이 퍼진 것이죠. 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논의 중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말순 씨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잖습니까? 이장의 말이 끝나자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그게 저희 가족 사정도 있어서요.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순 씨 뜻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두 오빠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언장 하나가 이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언장이 발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서울로 돌아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십니다. 유산 상속 전문가시죠. 철수가 마루에 앉으며 소개했습니다. 정희와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을 들었는데 법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어서 동행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야? 벌써 변호사까지 데려와? 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수야,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명확히 정리? 형님은 어머니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려는 거잖아. 진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저는 단지 법적 자문을 드리러 온 겁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어머님의 정신 상태, 유언장의 법적 효력 등을 검토하는 것뿐이에요. 정신 상태? 어머니가 치매라고 해서 쓴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겠다는 거네요? 정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오해하지 마. 나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거야. 이 집을 팔아서 좋은 요양시설에 모시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면 모두에게 좋잖아. 형님한테 좋은 거지 어머니한테 좋은 건 아니야. 진수가 쏘아붙였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너는 뭔데? 평생 농사만 지으면서 제대로 돈 한 푼 못 벌면서 이 집에 집착만 하고 있잖아. 뭐, 형님은 도시 가서 편하게 살면서 우리 땅의 가치를 몰라.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두 분 다 진정해요.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어색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떠난 후 세 남매는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 상담을 받는 게 어떨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풀어가요. 누나, 이건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라고. 철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도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형님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 한 상담도 소용없어.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중재자로서 수많은 갈등을 해결해왔지만 정작 자기 가족의 문제는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장과 마을 주민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님이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려고 합니다. 변호사까지 데려왔어요. 그럼 안 되지. 말순 씨 뜻을 꺾으면 안 돼. 한 주민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이장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 씨, 우리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의 유언을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형님도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이죠. 마을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진수는 그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마을 전체로 번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서울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진수와 정희를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변호사와 상의했어.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신 시기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때라서 정신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대. 형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어머니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용하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의사소견서도 있고 병원 기록도 있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해. 형님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야, 나도 가족 먹여 살리고 있어.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몰라. 이 집 팔면 우리 모두 편해질 수 있다고. 편해지는 건 형님뿐이야. 어머니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나는 농사 지을 땅을 잃고 마을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낄 텐데. 그건 내 생각이고 현실을 봐. 이 낡은 집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두 오빠를 말렸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세 남매는 깜짝 놀라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왜 싸우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힘없이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 너희들 행복하라고 지킨 건데 왜 이렇게 됐니? 정희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철수와 진수는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철수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고 진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두 오빠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 앞에서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말순의 유언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차를 타고 마을에 들어서자 주민들은 그를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뜻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철수는 차 안에서 얼굴을 붉히며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자신을 적으로 돌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철수는 진수를 마주쳤습니다. 진수는 팔짱을 낀 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마을 사람들도, 누나도, 어머니도 다 힘들어 하잖아요. 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나한테 저러는 거 아니야? 제 잘못이 아니에요. 형님이 욕심을 부리니까 그런 거죠.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수를 밀쳤고 진수도 맞받아쳤습니다. 두 형제는 마당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만해요. 정희가 달려와 두 오빠를 떼어놓았습니다. 철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수를 노려봤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내가 이길 거야. 철수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진수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고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에서 말수는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말순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유언장을 쓰지 말았어야 했나? 말순의 독백이 빈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평화롭던 가족이 욕망과 갈등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고 세 남매는 법정 복도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진수는 마을 이장과 함께 왔습니다. 정희는 두 오빠 사이에 앉아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철수 씨 일행, 조정실로 들어오세요.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세 남매가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살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군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철수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상속인 김말순 씨는 유언장 작성 당시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 시기에 인지 능력 저하가 확인됐고 따라서 유언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때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진정하세요. 차례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이 진수를 제지했습니다. 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은 결론 없이 끝났고 다음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을 나온 세 남매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정희만 혼자 주차장에 남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깨질 거야. 엄마가 보고 싶어 했던 평화는 어디로 간 거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가족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두 오빠가 응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진수가 저녁 무렵 어머니 댁에 들렀을 때 말순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진수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철수와 정희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세 남매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더욱 짙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쇼크 상태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셨나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는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가족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이 세 남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철수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고 진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병실 안에서 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희예요. 괜찮으세요? 말수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더욱 세게 어머니 손을 쥐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철수와 진수가 마주 섰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봐, 이렇게까지 해서 뭐가 남냐? 어머니가 쓰러지셨잖아. 형님 때문이에요. 형님이 소송을 걸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도 마을 사람들 선동해서 나를 공격했잖아. 우리 둘 다 잘못이 있어. 저는 어머니 뜻을 지킨 것뿐이에요. 너는 집착이야, 진수야. 그 집에 대한 집착. 두 형제는 또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고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기억력은 더 흐려졌고 때때로 헛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어디 갔어요? 집이 무너져요. 말순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수는 병실 밖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재판은 계속 진행하세요. 어머니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결론을 내야겠어요. 진수는 그 통화 내용을 엿듣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는 철수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도 소송을 계속한다고요? 그래야 빨리 끝나잖아. 이렇게 질질 끌면 어머니만 더 고생하셔. 형님은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진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병실에서 뛰쳐나와 두 오빠를 말렸습니다. 밖에서 하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세 남매는 병원 앞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감정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형, 누나, 이제 그만합시다. 어머니 보세요. 우리 때문에 저렇게 되셨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거야. 빨리 정리하고 좋은 병원으로 모시면 되잖아. 그게 어머니가 원하는 거예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야. 더 나은 환경으로 가는 거지. 두 형제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정희가 두 오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요. 우리 엄마 마음도 우리 가족도 이렇게 망가지면 안 돼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철수와 진수는 동생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집으로 돌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대출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진수는 몇 년 전 집을 지키기 위해 큰 빚을 진 적이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던 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아직도 그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진수의 독백이었습니다. 그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한편 철수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시세가 떠 있었습니다. 그 집을 팔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 요양비도 충분하고 우리 셋이 나눠 가져도 여유가 있어. 왜 진수는 이해를 못할까? 철수는 자신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불안감과 조급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말순의 입원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순 씨를 이렇게 둘 수 없어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방법이 있을까요? 유원장의 마을 공동체가 수혜자로 명시돼 있으니 우리도 이해관계자입니다.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마을의 한 퇴직 교사가 제안했습니다. 주민들은 동의했고 의견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자신을 적으로 돌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개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철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도 마을도 모두 자신을 등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말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진수야, 정이야, 싸우지 마. 엄마 마음 아파. 간호사가 말순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환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교사로서 수많은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해왔지만 자기 가족의 문제는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두 오빠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정희는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갈등은 확산되고 위기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가족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회복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듯 했지만 정신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때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을 찾았습니다. 세 남매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지만 서로 마주치면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정희가 병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희. 정희? 정희가 누구지? 말순의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에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철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말순이 치매 진단을 받기 몇 개월 전부터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이웃들의 진술서였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길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당시 이미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모함이에요.
어머니는 멀쩡하셨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철수와 진수가 마주쳤습니다. 진수가 형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형님이 이기든 제가 이기든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철수는 동생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원래 가족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유산 앞에서는 결국 남이 되는 거지. 형님은 정말 변했어요. 진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철수는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도 무너지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사는 철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유언장 작성 당시 말순이 공증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철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변호사는 항소를 제안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지쳤어요. 철수는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진수와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피해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철수는 핸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패배감과 배신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가족을 잃고 마을 사람들한테 욕먹고 재판까지 졌어. 철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진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듯 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과거에 집을 담보로 큰 빚을 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집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속사정이 알려진 것입니다. 진수 씨가 집을 지키려는 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자기 빚 때문이래. 그럼 우리를 이용한 거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의심과 불신이 퍼졌습니다. 이장이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진수 씨, 소문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집을 담보로 빚을 졌다는 게?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농사가 안 돼서 하지만 그게 제가 집을 지키려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한테 숨긴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도우려고 했는데 당신은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장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진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어머니의 뜻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이장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진수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형한테는 배신자로 찍혔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지키려고 한 거지? 진수의 독백이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뭘 해야 하나요? 두 오빠는 서로를 미워하고 마을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우리 가족은 이제 끝인가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사로서, 상담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왔지만 정작 자기 가족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순의 오래된 통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진수가 어머니 집을 정리하다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통장에는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평생 모아온 비밀 저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수는 통장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수와 정희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세 남매는 다시 병원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숨겨두셨어? 철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희가 통장 내역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모으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거겠죠.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하죠? 진수가 물었습니다. 철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산이니까 셋이 나눠 가져야지. 형님, 또 시작이에요? 진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희가 두 오빠 사이를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 좀 싸워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남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더 큰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호텔방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은닉 재산을 포함하면 총 유산 가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욕심이 생겼습니다. 재판은 졌지만 이 돈은 법적으로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집은 진수한테 넘겨주더라도 돈은 받아낼 수 있어. 철수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 생각을 했습니다. 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러면 형님이 또 시비를 걸겠지. 진수는 갈등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정희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가끔씩 중얼거렸습니다. 돈 너희들 주려고 모았는데 싸우면 안 돼. 말순의 희미한 목소리가 정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지만 정희도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은닉 재산의 발견은 또 다른 유산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진수와 정희에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은닉 재산에 대해 법적 분할을 청구할 거야. 집은 내가 가져가더라도 돈은 공평하게 나눠야 해. 형님, 이제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네요. 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까지 갈 거야. 내 권리니까.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두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이젠 모든 게 무너졌다. 이 집도 우리도. 철수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고 회복의 가능성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말순이 다시 한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은닉 재산을 둘러싼 새로운 다툼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세 남매를 호출했고 그들은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의 호흡은 약했고 얼굴색은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위독합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궜고 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의 침대를 둘러싸고 섰지만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기적처럼 말순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세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철수, 진수, 정희. 말순이 각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 남매는 놀라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알아보세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자식들 왜 싸우니? 엄마가 얼마나 슬픈지 아니? 말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강하고 이성적이던 그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수도 반대편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말수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힘겹게 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은 그냥 집이야. 중요한 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야. 말순의 말에 세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병원 상담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싸우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철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실 돈보다 불안했어. 회사 생활도 불안정하고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머니 집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어. 철수의 고백에 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도 그랬어요? 나도 똑같아요. 빚에 시달리고 농사는 안 되고 집이 없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불안했던 거예요. 그 불안함이 욕심으로 변했고 그게 가족을 갈라놓은 거죠. 세 남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이제라도 가족 상담을 받아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감정을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봐요. 철수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세 남매는 가족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치매 전문가와 가족 상담사가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갈등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유산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자의 두려움과 욕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상담사의 말에 세 남매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수 씨는 경제적 불안감이 컸고 진수 씨는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중재자로서의 부담감과 무력감을 느꼈죠. 이 모든 감정이 정당합니다. 상담사의 설명에 세 남매는 자신들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치매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의 치매는 앞으로 더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어머님은 훨씬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세 남매는 카페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소송을 취하할게. 어머니 유언장을 존중하고 싶어? 진수가 놀라며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 셋이 협력해서 어머니를 돌보자. 집은 진수 내가 관리하되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거야. 철수의 제안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형님. 저도 제 빚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형님과 누나 도움을 받고 싶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정희가 두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요. 세 남매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눴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찾은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화해했어요. 이제 안 싸울 거예요. 말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쥐었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구나.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세 남매는 변호사 사무실을 함께 찾았습니다. 철수가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고 세 남매는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집은 진수가 관리하되 유지비와 어머니 간병비는 셋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은닉 재산은 어머니 치료비와 노후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마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 뜻도 존중하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진수와 정희는 동의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이장과 주민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주민들도 세 남매의 진심을 느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말순 씨 자식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이장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마을 분들께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우리가 함께 도울 테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세 남매는 어머니 침대 곁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수는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집보다 가족이 먼저다.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수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그동안 힘들었죠? 제가 형님 마음을 몰라줬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두 형제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두 오빠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래, 약속하자. 세 남매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찾은 화해였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화해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는 약속대로 협력하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말순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조건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정희가 두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세 남매는 병원 로비에 앉아 진지하게 의논했습니다. 철수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뜻을 최대한 존중하되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해. 집 전체를 기부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를 마을 공동체를 위해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예를 들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집의 일부 공간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명의로 장학금을 만들어서 마을 아이들을 돕는다든지요. 좋은 생각이에요, 형님. 정희가 동의했습니다.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게 어떨까요? 세 남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장을 비롯해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세 남매는 단상에 올라 주민들을 마주했습니다. 철수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을 분들께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철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민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며 마을 공동체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진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의 사랑채를 마을 공동문화공간으로 개방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모임을 갖거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 합니다. 마을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사용될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말순 씨 자녀분들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 정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주민들은 세 남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잘 결정하셨어요. 말순이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철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도 마을 청년들과 포옹을 나눴고 정희는 주민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오후 세 남매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한옥은 여전히 정겹고 포근했습니다. 말수는 마당에 서서 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 내가 돌아왔구나. 말순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희가 어머니를 부축해 마루로 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돌볼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철수와 진수도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머니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철수의 말에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철수야. 내가 변했구나. 저도요, 어머니. 제가 형님한테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의 손을 함께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화해해줘서 엄마가 제일 행복하다. 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너희들만 사이 좋으면 돼. 말순의 말에 세 남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오랫동안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집 보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젊은이들은 페인트 칠을 하고 어른들은 정원을 정리했습니다. 세 남매도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진수야, 이쪽 기둥 좀 잡아봐. 철수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진수는 웃으며 형을 도왔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일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죠? 아니야,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우리 둘 다 잘못이 있었지. 앞으로는 뭐든지 함께 의논해요. 그래, 약속하자. 두 형제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사랑채가 마을 문화공간으로 정식 개방됐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장이 축사를 했고 세 남매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공간이 마을 모두의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정희의 인사에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 꾸며진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쳤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말수는 마루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릿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좋구나, 다들 행복해 보여. 말순의 중얼거림을 들은 정희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유언장을 남기셨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유언장? 내가 뭘 썼더라. 말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자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밥상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철수가 어머니 그릇에 반찬을 덜어드렸습니다. 진수도 국을 따라 드렸고 정희는 밥을 떠서 드렸습니다. 말수는 자식들의 정성을 느끼며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행복하라고 그 집이 우리 가족의 뿌리야. 진수가 과거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근데 집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그래. 우리 엄마 마음도 우리 가족도 이제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마당에 나온 세 남매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봄날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돌아왔네. 철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우고 법정까지 갔었는데 이제 이렇게 서 있다니 신기해요.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아주신 거예요. 정희의 말에 두 오빠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계신 방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말순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진수와 정희가 형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형님.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갈등과 대결의 시간을 지나 세 남매는 진정한 화해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단순히 싸움을 멈춘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대결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한옥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말수는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가족의 사랑 속에서 그녀는 행복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참 좋죠? 정희가 차를 들고 마루에 올라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딸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내가 누구더라? 저예요, 엄마. 막내딸 정희. 아, 정희 우리 막내. 말수는 기억을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주 자신을 잊어버리더라도 정희는 언제나 인내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철수와 진수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삽과 괭이를 들고 땅을 고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 내년 봄에는 여기에 장미를 심으면 어떨까요? 좋지. 어머니가 장미를 좋아하시잖아. 그럼 제가 모종을 준비할게요. 두 형제는 과거의 갈등이 거짓말처럼 자연스럽게 협력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수야, 내 빚은 좀 정리됐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많이 줄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가족끼리 무슨, 나도 내가 집 관리하느라 고생하는 거 알아.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철수의 말에 진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형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아이들이 사랑채로 몰려왔습니다. 방과 후 공부방으로 활용되는 이곳에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한 아이가 수학 문제를 들고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에서 집중해서 공부했고 쉬는 시간에는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말수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비록 누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활기찬 모습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 보이네. 말순의 중얼거림을 들은 철수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이 집을 나눠주셔서 저 아이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어머니는 우리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집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를요. 철수의 말에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비록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이 고마워한다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이장과 몇몇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말순 장학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식을 준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마을 회관에서 수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첫 수혜자는 3명입니다. 이장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정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말순 씨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장의 말에 세 남매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뜻을 실현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수여식 날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말순도 휠체어에 앉아 참석했습니다. 비록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식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했습니다. 말순 장학재단의 첫 장학생을 소개합니다. 이장의 소개에 3명의 학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철수가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고 말순도 힘없이 손뼉을 쳤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희가 어머니 귀에 속삭였습니다. 말순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세 남매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다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여식 보셨죠? 어머니 이름으로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엄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정희의 말에 말수는 자식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리 이제 안 싸워요. 철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계절이 또다시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한옥 지붕을 덮었고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말순의 건강은 조금씩 약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말순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 둘러앉아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아버지 계신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수와 정희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잘 살게요. 서로 사랑하며 살게요. 진수의 약속에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말수는 평온한 표정으로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말순의 삶을 기리며 애도했습니다. 세 남매는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철수의 인사에 주민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한옥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역 치매센터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돕는 상담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희가 구청 담당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철수와 진수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누나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진수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으셨던 고통을 다른 가족들이 겪지 않게 하는 거죠. 세 남매의 노력으로 센터는 1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센터 이름은 말순 치매 가족 상담 센터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겁니다. 정희가 테이프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한옥 마루에 앉아 어머니를 추억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남긴 건 집이 아니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었습니다. 사랑과 화해의 의미였죠. 정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결국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옥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라 기억과 사랑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공부하는 소리,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치매센터를 찾는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졌습니다. 봄날 오후 한옥 마당에는 장미가 만개했습니다. 철수와 진수가 함께 심은 장미였습니다. 세 남매는 그 장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장미꽃잎을 흔들었고 그것은 마치 말순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의 갈등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욕망과 갈등을 넘어 사랑과 화해에 도달한 이야기. 그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